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552페이지 채권 총론의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52페이지 4번 이행불능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 대상청권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청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S입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에게 토지 수용 보상 공탁금에 대한 대상청권이 인정된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림을 그려보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의 토지가 수용이 됐다. 사업시행자 앞으로 사업시행자를 뭐 A라 하죠. 시행자 앞으로 수용이 됐다. 그럼 이 수용에 따른 그 보상금, 이 보상금을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은 당연히 뭔가 이행불능이 되겠죠. 후발적 불능 중 이행불능이 되겠고,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대상청구를 행사하죠. 그 수용 보상금을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것이 대상청구이다. 그렇죠?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대신 받은 대가를 나한테 넘겨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번 지문 옳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면, 2번 지문은 또 뭘 얘기하냐. 2번 지문이 이게 물권법에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A 토지를 물권법에서 여러분 설명 왔었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납니다. A 토지를 B가 시효취득이 이제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청구를 행사했거든. 등기청구권, 등청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등기청구를 행사했는데 이 토지가 등기청구를 행사한 직후에 어떻게 됐냐? 역시 수용됐다. 역시 사업시행자 앞으로 수용이 됐다. 그 수용이 됐을 때 이때 이 시효 완성자는 이 A가 원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의 그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대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출제될 때 물권법 쪽에서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가 출제가 됐었죠? 어떤 것이 나옵니까? 일단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시효 완성자가 원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청구를 행사했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수용되기 전에 등기청구를 행사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등기청구권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면 이건 인정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도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죠. 2번 지문 보시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행불능 전에 위 등기청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였는지와 관계없이가 아니고 등기청구를 주장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없이가 X. 그럼 3번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야 한다. 네, 후발적 불능. 네. 그렇죠? 여기 계약할 때는 이제 가능했는데 계약 이후에 이제 불능하게 되었다. 후발적 불능. 4번 이행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네. 지금 사실상 뭐 왼쪽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 둘 다 갑에게는 여기는 A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죠. 채무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4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6번 문제 자 사무관 2016년 문제 보시죠. 자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 명의를 상대로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진정한 갑으로 하죠. 갑이 진정한 소유자인데 이것이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을 명의는 뭡니까? 이것은 허위 등기란 얘기죠. 이런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청구하는 것은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내 소유물 돌려달라. 물권적 청구권인데. 자, 물권적 청구권에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만 하고 이제 세 번째 줄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라면 이와 같은 권리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하게 됐다는 소리는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얘기인데요.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그 소리는 객관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라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안 되겠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그러니까 390조의 손해배상 청구이 결국 뭡니까? 390조 이하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거든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데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채무불이행 중에 이행불능에 따른 손배권을 행사하여 갑은 구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문의 그 취지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러한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행불능이다 하는 것은요, 이행불능, 자, 나아가서 이행불능, 이행지체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해서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랬죠. 민법 390조 이하, 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있었어야 되냐? 어떤 법률관계, 계약관계가 있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뭐 법률행위 중에서 특히 계약관계, 그죠? 계약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했는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갑이 병에 이중매도함으로써 이행불능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 당연히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즉 나아가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1번 사안은요, 갑과 을 사이에 법적인 어떤 결합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나가서 채무불이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성립되지 않죠. 만약에 이제 뭐 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도 을이 타인의 갑의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허위 등기를 해서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해서 갑에게 뭐 불이익을 줬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어도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가능성은 여기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리고 정답인데요. 왜냐하면 390조 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설에도 그 표현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해설 좀 체크하고 가시죠.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갔다 오시죠.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해설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자 밑줄 작업합니다.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자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이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하게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 말소 등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에 자 그 다음에 밑줄이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390조 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뭐 해설이 좀 자세하지는 못했네 이번에는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다시 2번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분묘 기지인 토지가 분묘 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 설치를 승낙한 때는 이게 이제 키워드 밑줄 승낙한 때는 밑줄 치시고 그 분묘 기지에 대하여 분묘 소유자를 위한 분묘 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유형이네요, 여러분. 2번 지문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그 유형, 자 판례로 판시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은 자 갑이 을의 토지 위에 뭐 을의 임야 뭐 토지 위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했는데 허락받아서 안 받았어요. 허락 안 받고 허락 없이 설치하고 자 조상의 묘를 설치하고 몇 년? 20년간 어떻게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갑은 그 조상의 분묘가 있는 밑바닥 토지와 주위 일대에 대해서 일종의 특수지상권의 일종인 권리를 취득하니 그것을 우리는 뭘 한다?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그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 요하지 않는다.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례. 자, 이번에는 갑이 을의 승낙을 받아. 자, 요게 바로 지금 그 지문이네요. 그죠? 갑이 타인 토지, 그러니까 타인 누구냐? 을입니다. 을의 승낙을 받아서 뭐 허락을 받았다 해도 좋고 승낙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요. 이때는 20년 20년 이거 필요 없죠. 1번이 바로 분묘기지권의 희요취득이고요. 2번은 승낙받아 설치하면 곧바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뭡니까? 세 번째 유형이 갑이 자기 토지상의 조상의 묘를 설치했습니다. 이거
세 번째 유형이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자기 토지에 조상이 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 분묘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한다, 뭐 철거한다 등의 아무런 특약 없이 토지 부분이 자연스럽게 을에게 매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니 분묘를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고 남의 조상묘를 뭐하러 삽니까? 문제는 뭐냐면 토지와 분묘가 갑에서였는데 갑이 이 토지 부분을 을한테 팔았다. 그러니까 을은 이 토지를 샀다 이 말씀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는 토지는 을 소유가 됐고 분묘는 당연히 그 후손이 갑 아닙니까? 갑의 소유가 된 것이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됐을 때 이때도 분묘기준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분묘기준권이 인정되는 세 가지 유형을 봤는데 방금 그 지문에 나온 2번은요. 여기 2번의 유형입니다. 2번 유형. 그렇죠?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2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분묘기지인 토지가 분묘 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소유자가 분묘 소유자에 대하여 설치를 승낙한 때, 승낙한 데 나왔죠, 승낙. 자, 이때는 분묘기지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이게 이 채권법에 지금 채무불이행에서 이 지문이 뜬금없이 나와 있는데 왜 나왔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일단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민법이란 것이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물어보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반환을 구하는 청구 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하면 그 속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행사 취지도 당연히 포함된 거냐? 그것이 아니다. 별개의 것이죠, 여러분. 소유물 반환 청권과 점유물 반환 청권. 이것은 별개의 것이다. 아시죠? 우리 민법 208조에서도 소유권 등 본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의 소라 하죠. 본권의 소. 앞에서 물권법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물 반환 청권이라든가 이런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권에 기인한 소를 뭐랍니까? 점유의 소라 그러죠. 점유의 소. 해서 자, 우리 208조에서는요.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것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청구에 다른 이것도 당연히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일단 별개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고 이시에 제기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시점에 어느 하나의 소에 패소하더라도 다른 소를 또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별개의 것이긴 하지만 하나가 나머지를 끼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4번.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 경로했다. 여기까지 끌으면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권법에 다 했습니다. 네? A 건물 미등기 건물을 B가 매매 계약해서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한 거 이것도 일단 중간 생략 등기의 유형이고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한다면 당연히 이 등기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유효성 인정한다. 자, 따라서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비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록 등기와 권리 변동의 과정이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등기와 권리 변동 과정은 부합하지 않죠. 미등기 건물을 A가 팔았으면 자기 앞으로 일단 보존 등기를 해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등기와 권리 변동 과정이 부합하는 것인데 설사 그것이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리 변동의 결과가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면 그 소리가 뭐냐? 권리 변동의 결과가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이전 등기 하나 아니면 B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나 결국 어퍼치나 매치나 B가 소유자 아니냐 현재 제가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자, 상당히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또 쭉 좀 넘어가서 556페이지에 10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행불능. 자, 이것도 까다로운 문제인데 10번 이행불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제일 밑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의 가등기를 경유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어때요, 여러분? 맞죠? 예?
예를 들면 이 A, B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이 토지가 C 앞으로 가등기가 됐다. 자, 가등기 됐다. 가등기 된 것만으로는 이 매매 계약이 이행불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가등기는 임시적, 일시적,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의 분류로 보면 예비 등기, 그렇죠.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눌 때는 예비 등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 임시적인 등기입니다. 그죠? 또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등기 또는 뭐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이 됐다. 그것만으로 이 A,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예? 가등기도 뭐 말소되는 경우도 있고, 가압류 당연히 말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가등기에서 C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상황이 이제 달라지죠. 일단 ASC로 가등기되고 ASB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그 다음에 C 앞으로 가등기에서 본등기 되면 B 등기는 졸지 중간 등기로서 직권 말소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죠? 그렇지만 일단 가등기 된 그 자체만으로는 이 채무불이행이다. 이행불능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 자, 1번 맞고요. 자, 2번 지문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인데요.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을 앞으로, 자, 이 을이 이제 그 판례에 의하면 이게 국가인데 국가 을 앞으로 소유권 보존기가 격려되었고 이에 트자와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 격려되었는데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각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인 을에 대해서는 승소했으나 병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소 완성을 이유로 패소 확정됐다. 자, 그렇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물권적 청권인 말소등기 청권에 이행불능으로 한 전보배상 청권이 인정이 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과연, 갑이 을을 상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권, 즉,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권,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손해배상 청권,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연 갑과 을 사이에 근본적으로 어떤 이미 성립한 계약관계가 있었냐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계약관계가 있었냐? 계약관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관계를 역시 그림으로 또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자, 갑의 부동산인데 이것이 을 앞으로 등기가 되고 을 앞으로 아마 보존 등기가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다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됐고 그래서 갑이 이제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각 말소 등기를 청구를 했습니다. 자기 소유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을과 병을 상대로 각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에게는 승소를 했다네요. 을에게는 승소를 했는데 병한테는 졌어. 왜냐하면 이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요. 우리 민법 245조 2항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돼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뭡니까? 무권리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일단 등기되고 몇 년 동안 10년간 소유이사 평원공연 선임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우리 물권법에서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는 바람에 이제 결국 갑은 자신의 재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원인은 이제 을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 청권, 즉 손배권 이것을 행사한다. 이것이 인정된다. 이 손해배상 청권이 행사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1번 대인데 틀린 것이다. 왜냐? 갑, 을 사이는 역시 무엇이 없다. 예? 계약 관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권 인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것을 보면 밑에 해설을 여러분 보실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밑에 해설의 뭡니까? 2항에서 시작되는 거 있죠. 어딘지 아시죠? 그 밑에 보면 해설에 가장 길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물권적 청권의 이행불능으로 한 전보배상 청권 인정되는지 여부의 소극이고요. 자,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가 격려된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국가가 누구를 말하냐면, 방금 이건 지문 2번을 그대로 지금 칠판에 제시한 거거든요. 지문 2번을 그대로 여기 칠판에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인데, 이 지문 2번에서는 이 국가가 을이에요. 을. 그 밑에 해설에. 그 다음에 보존 격려된 토지 일부분 지분에 대해서
갑 등 명의의 소유권이 있는 게 경료되는 데가 아니라 이 갑을 병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 지문 2번에 나와 있는 갑을 병을 지칭한 거하고 해설에 나와 있는 갑을 병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차라리 해설을 이 부분을 안 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시려면 무지하게 헷갈려. 그러니까 방금 뭐라 했어요? 해설 부분에 국가를 을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갑을 병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 갑이 지금 해설에 있는 갑은 병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병 등 명의의 소유권 전개가 경료되는데 을이 했는데 을이 누구냐? 을이 바로 지문 2번에서는 갑이란 말이에요. 위에 지문에서는 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갑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자 일단 대로 갑을 병으로 바꾸는 게 해설에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을을 누구로 바꿔야 되나? 갑으로 바꿔야 돼. 갑으로 바꿔야 돼. 네, 이렇게 돼. 그 바꿔주시면 돼. 요거 두 개만 신경 쓰면 돼. 국가로 나오는데요. 국가가 누구냐? 국가가 바로 2번 지문에서는 이 을입니다. 을. 국가를 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설상에서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자, 그럼 다시 또 올라갑니다. 3번 지문 올라가시죠. 쌍무계약인 토지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토지가 모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의해서 협의 취득되어 쌍방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됐다. 네. 교환계약 목적물은 양토지가 몽땅, 뭐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시행자에 의해서 협의 취득되어 가지고 쌍방급부가 모두 이행불능. 두 사람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으로 두 사람이 아마 땅을 서로 맞바꾸기로 했나 봐요. 갑과 을이. 근데 이 두 토지가 둘 다 모두 뭐 됐다고요? 공익사업 시행자 앞으로 협의 취득.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 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자, 마지막 줄에 대상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고요. 자, 4번 지문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방금 여기서 여러분 표현했던 이 그림이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자가 대상 청구권 행사로서 그 토지 소유자가 토지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시효 취득자가 직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 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은 구할 수 없다. 두 줄 밑줄을 쳐주세요. 4번 끝에 두 줄입니다. 네? 시효 취득자가 직접 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다. 라는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로 하고, 자, 그 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그 주장, 그런 확인은 구할 수 없다. 예. 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자가 일단 물권적 청구로서 방해배제 청구를 가졌더라도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게 방금 여러분, 방금 위에 그 2번 지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 후에 소유권 상실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그 권리 이행불능을 이유로 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맞죠? 네, 방금 10번 문제 2번 지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채무자는 이행 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한다. 예. 자기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당연히 배상해야 되죠.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틀렸어요. 지체 중에 발생된 손해는 설사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해야 된다. 예? 조심해야 되겠죠. 이행 지체 중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요. 설사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없어도 배상해야 됩니다. 왜냐? 이행지체라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귀책 사유가 발단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행지체. 제때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행지체라고 하죠. 그 자체부터가 벌써 귀책 사유가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체 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것은 채무자에게 설사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해야 한다.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잠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면 그 해설의 제일 마지막 박스가 있죠. 조문 박스 있습니다. 392죠. 여기 첫 줄, 밑줄 한번 박스 안에 첫 줄.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됐죠? 거기다 밑줄 쫙 치시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2번 정답. 그 다음 3번. 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지연배상금,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이거는 뭐 지연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도 사실은 지연이자 이렇게 지연이자, 지연배상,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다. 따라서 민법 163조 1호가 규정한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 이런 것을 이제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 그죠?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 있죠? 매달 내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비. 그래서 관리비 채권 이런 것들 소멸시효가 3년인데 그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되어 이제 3년인데 관리비 채권. 이 지연배상금, 지연손해금 이건요. 그냥 손해배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3년간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뭐 몇 년입니까? 그러면 보통의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지만은 굳이 따진다면 1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그럼 과실상계가 당연히 참작돼야 되죠. 네, 과실상계를 참작해야 되고 채권자가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그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뭐를 또 고려해야 됩니까? 손익상계를 고려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손익상계를 해야 되고 이는 과실상계뿐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이야기한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번째 줄 끝에 과실상계 한 다음에 손익상계 한다.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과실상계 한 다음에 손익상계 해야 됩니다. 뭐 이거 헷갈릴 이유는 없지만 과실상계 한 다음에 손익상계 한다. 그지? 예. 굳이 헷갈릴 리는 없겠지만 기억 미연 순서로 가야 됩니다. 과손. 과실상계 다음에 손. 근데 뭐를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그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배상액이 뭐 100이다. 손해배상액이 100으로 이렇게 일단 산출이 됐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과실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20%고 예를 들어서 과실 비율이 20%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결과에 손해를 입은 결과 오히려 상대적으로 또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뭐 입원해 있음으로써 뭐 연금이 또는 뭐 보험 별도로 가입된 어떤 보험금이 뭐 지급이 된다든가 예를 들면 또는 그 손해로 그 결과에 의해서 오히려 또 이익이 또 발생되는 경우 손익상계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는 손익상계가 산출이 됐다. 그러면 뭐 먼저 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다르죠. 손익상계부터 하고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손익상계부터 하면 100에서 먼저 10을 빼면 90이 되고 곱하기 20%니까 0.2 하면은 98. 그렇죠? 그러면은 90 마이너스 18 하면 72 손해배상 이 만 원이라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 원래 산출된 배상액이 100만 원인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과실상계 적용 20%, 그다음에 피해자에게도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이득이 생김으로써 또 손익상계가 또 10만 원이라는 손익상계 이득이 10만 원 있다. 그러면은 이것부터 먼저 하면 100에서 10을 빼면 90이 되고 그게 과실상계 비율 적용하면 18만 되고 따라서 90 마이너스 18 하면 72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과실상계 먼저 하고 손익상계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100에서 20% 적용하면 피해자 과실 20% 적용하면 80만 원 되고 거기에 얼마를 빼야 됩니까? 손익상계 10만 원 빼야 되니까 그럼 70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72와 70 차이가 난다. 분명히 액수의 차이가 난다. 손익상계 먼저 하고 과실상계하면 72. 과실상계하고 손익상계하면 70. 차이 나죠? 네, 차이 납니다. 표현이 좀 어떻게 좀 저는 뭐 아주 숫자를 그냥 제일 작은 숫자로 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를 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어수선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납득하실 겁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뭐 물어볼 리는 만무하지만 일단 과실상계 다음에 손익상계 순서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봤고요. 자, 이 정도 한번 보시고 또 문제가 좀 많아서 자, 568페이지 쪽으로 이제 가보시죠. 568페이지. 568페이지. 네. 자, 그러면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568페이지 3번 문제에, 손해배상.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특별한 사정으로 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고, 특별손해라 그러죠, 여러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그러죠. 네. 그래서 특별한 사정으로 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고,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알 수가 없겠죠. 예. 자, 이것은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시를 기준으로 하죠. 이행기시. 그래서 제일 밑에, 해설의 제일 밑에 줄,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만.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손해의 특별손해까지 이제 가산해서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때 특별 손해를 판단할 때는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그 가리는 시기는 바로 이행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2번,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해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렇죠? 뭐 자동차를 파손시켰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자동차 파손시켰는데, 이것이 뭐 자동차 한 대를 새로, 똑같은 자동차를 한 대 새로 사줬다. 예를 들면 배상, 손해배상을 해서 그렇게 배상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파손시킨 지금 그 물건은 자기가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뭐 원초적으로 표현하면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배상자 대위 그러죠. 배상자 대위.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해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3번.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의 경우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민법 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 또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을 판단할 때, 따질 때 적용되는 것이 과실상계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채무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액 예정. 자, 요 손해배상액 예정, 이거 이제 자주 지문 출제가 자주 되는데, 손해배상액이 예정돼 있을 때는요, 채권자는 자,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이 되면 손해 발생 및 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 예정을 만약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당신 계약 위반하면 100만 원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다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된다면요, 바로 그 손해 발생 및 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약속된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100만 원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자, 거기다 밑줄,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예정 배상액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예정 배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한 이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과실상계 572페이지 하단 1번. 자, 2018 법무사.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과실상계에 대해서.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이제 공인중개사무소에 이제 중개보조원이
있을 수 있죠. 뭐 반드시 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개는 이제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 사무소에 뭐 실장, 뭐 박 실장, 김 실장하고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많죠. 네. 자, 예를 들면 그래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네, 참 대단히 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옳은 표현이고, 자, 자, 오른쪽에 해설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해설 부분에 보면요. 1번에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적극이죠.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 과실상계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즉 대표 중개사를 말한 것이겠죠.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느냐.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번 지문으로 돌아와서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 자, 이것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도급계약의 규정이죠. 이것은 도급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제를 인정한 것이죠. 예. 그렇지만 도급인이 자기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제를 인정하는 민법 규정인 반면에 당연히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는 전부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조문은. 그래서 여러분 저 채권 강론에도 도급에 가면 다시 나올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673조 가로속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 도급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계약 해제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는 전부 배상해 주는 것을 그 취지로 하는, 이 취지로 보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수급인에게 과실상계, 손해배상액 감액 이런 것은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예, 과실상계는 참작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 배상 의무자가 피해자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 자료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해야 한다. 네, 과실상계는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고요. 3번. 다음 4번. 설사 배상 의무자, 뭐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과실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상계를 고려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피해자가 공동 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 불법행위자 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5번.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데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네, 이때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경우 있지만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했을 때는요. 이게 전제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했을 때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 해설 좀 밑줄 좀 치워가시죠. 제일 밑에서 해설 제일 밑에서 5번째 줄이네요. 당사사의 계약에서 자, 밑줄 작업하십시오. 당사사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돼 있는 경우 자, 줄 쳤죠.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까지 밑줄 치고 그 다다음 줄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예? 손해배상액 처음에 약속된 뭐 100만 원, 100만 원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을지언정 채권자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 판례의 태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계속 이어서 보시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과실상계에서 1. 고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네? 틀렸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고의한 불법행위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허용된다. 허용된다. 네. 자, 해설 잠깐 갔다 오시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해설 제일 밑에서 2번째 줄. 제일 밑에서 2번째 줄. 자, 줄칩니다. 고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 제한은 얼마인지 가능하다. 얼마인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2번. 뭐 고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하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지문에 좀 자주 나오는 것이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느냐? 그 상계할 수 없다. 거기에서 그 고의한 불법행위가 자주 거론되죠. 이제 상계 쪽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거나 그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예, 맞습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됐거나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해자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그다음 3번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액이 예정 또 밑줄 손해배상액이 예정 자,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중복됐죠? 채권자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네. 근데 뭐는 가능하다 해서요?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죠? 감액은 가능하다. 4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감액 사유에 관한 고려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정권사항에 속한다. 네. 손해배상액의 감액 사유에 대한 고려는 사실심의 1, 2심, 사실심의 정권사항에 속한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576페이지에 6번 여러분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지문들이 좀 있고요. 자, 576에 6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78페이지 8번 또 체크하고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78의 8번입니다. 1번 법원은 배상 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 배상 의무자가 하면 뭡니까 여러분? 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가 배상 의무자고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에서는 이제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배상 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해서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 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리 판단해야 한다. 뭐를? 과실상계. 앞서 중복됐죠. 2번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고 동시에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때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중 먼저 손익상계를 적용해야 한다 했는데 틀렸죠. 기억니은 과실의 기억 손익의 니은 순서가 과실상계 다음에 손익상계라고 그랬습니다. 손익상계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 X. 3번 국가가
입찰 담합에 의한 불법 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에게 부과하여 납부받은 과징금은 손익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손익상계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역시 판시하고 있죠. 아무래도 약간 기울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입찰 담합에 의한 불법 행위 피해자가 됐다. 국가가 피해자가 됐다. 뭐 어떤 뭐 군수 물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납품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가 오히려 피해자가 된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부과하여 납부받은 과징금, 당연히 뭐 과징금이라는 것의 대상이 되겠죠. 그것은 오히려 국가가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동시에 이득을 얻은 금액으로 보느냐, 과징금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4번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액함에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재반 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것도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을 때는 그 손해배상액을 상황에 따라서는 감액할 수 있어도 과실상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네, 손해배상액을 예정했을 때는 과실상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까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지문이 약간씩 표현이 조금씩 이렇게 표현이 달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뭐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좀 밑줄 한번 치고 가시죠. 해설에 어디냐면요. 뭐 정답은 2번인데 4번 지문 보시죠. 해설의 4번 지문. 거기 보시면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정해서 감경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소극 됐고요. 그 밑에 밑줄 칩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성질은 아니다. 그 부분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해설의 제일 밑에 2항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 순서는 끝에 가로 안에 뭐 과실상계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의 비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배상주의, 금전배상 원칙 이것이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모두 일단 배상은 금전배상 원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2번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 즉 채권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증명해야 한다. 이건 좀 헷갈리죠, 그죠? 과실책임주의 원칙상 증명책임은 채무불피 그렇죠? 헷갈리니까 채무불피. 이 증명책임을 지금 증명책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이 채는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 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서는 누굽니까? 채무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서 무를 딴 겁니다. 채불피하면 채하면 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역시 여전히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무자의 무자를 땄고요.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의 면책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와 간호사, 그렇죠? 환자 치료 채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는 채무자, 간호사는 이행 보조자 이랬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이제 의사의 치료 의무에 대해서 치료 채무에 대해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보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행 보조자 간호사의 귀책 사유로 해서 환자에게 치명적인 뭐 합병 증세가 발생됐다. 자, 한번 그런 식으로 표현 한번 했습니다. 처방전을 의사가 처치한 주사 처방전을 잘못 봐가지고 간호사가 실수로 잘못 봐서 다른 주사를 다른 환자와 바뀌어갖고 주사 처방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환자에게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책임이 일단 의사, 즉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행보자의 고의과실은 곧 채무자의 고의과실과 같이 다룬다. 그래서 이행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채무자의 면책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까지 좋죠. 근데 피용자의 가해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면책 가능성이 인정된다. 어때요? 이거 채권 강론에 가면 나오겠죠. A가 사용자, 그다음 B가 피용자, B가 피용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는 756조 어떻게 나옵니까? 피용자가 사무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시에게 피해를 줬다. 이때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 그렇죠? 우리 총칙 때 법인의 불법행에서도 비교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756조에는 단서가 있잖아. 그렇죠? 단 사용자가 피용자의 사용자가 피용자의 뭐 이 감독상의 선임 감독에 대한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면한다. 면할 수 있다. 자, 알겠습니다. 감독상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 756조에서는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에게 면책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죠. 면책 가능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행 보조자의 고의과실에서는 면책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 해설해 한번 보시죠. 해설 3번 보시면요. 해설 3번.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그 부분, 뒷부분 밑줄.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바로 그 타인이 바로 이행보조자거든요. 이행보조자. 자, 이행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이게 이제 이행보조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756조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사용자죠.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관에서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0조 본문이죠. 그다음에 그러나 단서 나옵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책 가능성이 있다. 자, 빨리.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제일 위에 다시 지문 4번. 과실상계는 불법 행위에만 적용되고 채무 불이행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둘 다 적용된다. 그래서 해설의 이 부분 또 밑줄 4번에 대한 해설.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하면서 참작해야 한다. 이게 이제 과실상계인데 잘 아시는. 그런데 거기에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396조의 채무 불이행에서의 과실상계 이 규정은 불법 행위로 한 손해배상에 준용된다. 그러니까 과실상계는 채무 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4번 틀리고 방금 그 해설 부분 있죠. 4번에 부분 석줄 줄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채무 불이행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은 불법행위에서도 그대로 준용된다.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